짓고 횡보를 했었다가 그때는 여기 이 집이 없었고 여기에 계단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단으로 잘못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이 집에 살 텐데 계단에 올라가시다가 턱을 찢으셨어요. 쓰러지셔서. 그래가지고 그 구멍이 뻥 뚫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수술을 받으시고 난 후에 며칠을 아무 때까지 참으셔야 하는데 술 잡수지 마셔야 하는데 그새를 못 참으셔서 술을 고개를 뭐를 꼬고 술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단에서는 횡보의 횡음이라고 옆으로 마셨다고 해서 횡보 선생이 횡음을 하셨다고. 그게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횡보 염상섭. 구한말에 태어나 한국 근대사를 온몸으로 가로질러간 시대의 산증.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가 일관되게 추구한 사실주의 문학은 인간다운 삶의 자리매김과 그 회복에 바쳐졌다. 현대 여주인공 홍경애가 경영하던 술집 바커스가 있던 진국이가 이곳인데요. 네, 그 옛날부터 이 동네가 일정시대 때부터 그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았는데 3대 그 도입 부분을 보면 그 주인공이 그 병화라는 친구하고 같이 이 거리를 이제 술 마시러 나오는 게 되죠. 진국에 1884년 남산 비탈에 일본 공사관이 설치된 후 진국의 일대는 새로운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갔다. 호화로운 점포와 주택들이 들어찼고 일본인들이 제 나라처럼 활보하던 거리. 카페와 술집이 즐비한 근대 자본주의 문명의 한 표본인 명동 일대는 일제 때부터 시대의 첨단을 걷는 지식인 예술가들이 모이던 곳이었다. 1930년대 초에 이 근처의 한 술집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념과 애욕의 갈등, 소설 3대에서 펼쳐지는 복잡한 사건들의 열쇠가 된다. 이 땅의 근대 사실주의 문학이 거둔 가장 탁월한 성과라고 일컬어지는 염상섭의 3대. 이 소설은 가치의 격동기에 전통과 시대 정신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한 가족 3대의 드라마다. 조부 손의 3대를 명확히 규정한다면 이러하다. 조부는 3.1운동 전에 구한말 세대이고 부친은 개화기 지식인으로 3.1운동 후의 허탈 상태에서 타락한 생활에 빠진 인물이며 손자는 일본 유학생으로 세기를 찾으려고 허덕이다가 손에 잡힌 것이 이른바 심퍼사이저라고 하는 좌익의 동정자 혹은 동조자라 하겠다. 그러지 말고 타협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타협? 요컨대 아버지와의 타협이 아니고 밥하고 타협하고 우리와의 하수병정하고 타협하란 말이야? 타협보단 인륜을 생각하면 그따위 소리 이제 집어치우세. 자넨 자네 길로 가고 난 내 길로 가면 그만 아닌가? 자네는 곧 결결하다 할 뜻이 날뛰기만 해. 나 같은 놈도 실상은 얼마쯤 필요한가. 무엇에? 가끔 돈풍 구걸했으니까? 뭐 그것도 말이라고 하나? 하여간 진정한 우정에는 이용이란 게 없나. 동기의 우정이라는 점에서 자네가 내게 불만을 준다네. 어쨌든 말이야, 자네만이 괴로운 건 아니지. 그런 건 부르주아의 호사스러운 고통, 호강스러운 센티멘탈리즘이겠지. 자네 눈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삼대가 함께서 우리 집안 속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걸세. 을사조약이 체결될 무렵 돈 2만 냥으로 의관 표수를 사들인 노인은 거금 4,000원을 들여서 문중 장선파의 족보까지 사들인다. 공연한 일을 한다는 건 잘못이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유용했으란 말이냐? 너같이 5, 6천원씩 학교에 뒤밀고 그래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을 유인하는 것이 유용했으란 말고있냐? 어쨌든 이 세상에 정말 할 일이 많으니까 교육사업, 도서관 사업 그리고 지금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 같은 일이 되기 싫다. 누가 얘기 설교됐다든? 어떡하? 돈도 돈이 아니고 지금 시대 어디 당할 일이니까 잔소리 마라! 그렇다니까 점점 더 오고 있구나. 내가 무엇을 얻든 내가 무슨 상관이? 넌 없는 집 쓸 테니까.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조상우는 애국지사의 딸 홍경애를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취직시킨다. 학교 내에서 두 사람에 관한 소문이 이상하게 번지고 있는데 여기 맥주 2병 주시오. 약수를 사주세요. 술은 몫이부터지만 가슴이 텁텁해서 맥주 한 잔씩은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신앙 좋으신 교장 선생님이 술을 마신다는 건 의외로구나. 실상은 나 역시 학교에 대해 간섭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만 요새 같아서는 산다는 것이 짐이 되고 모든 것이 귀찮을 뿐이야. 내가 술을 먹었다고 해서 못마땅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아니요. 추운데 목도리 좀 잘해요. 내가 치마까지 받아다 줄게. 아니요. 저 혼자 갔어요. 가. 가. 끝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조상훈의 아이를 낳게 된 홍경애는 상훈이 마련해준 집에 숨어 살면서 아이를 키운다. 차츰 뜸해지던 상훈의 발길이 아주 끊어져 버리자 홍경애는 술집 바커스의 여국으로 나간다. 거기서 상훈의 아들 덕기를 만나게 되는데 모녀를 제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야. 어쨌든 아버님 체면 때문에 그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건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아무튼 아기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애는 내 자식이 아니다. 아날 말씀으로 아버님께서 책임을 모면하시려고 그 편에 허물을 뒤지고 씌우고 그것이 아들에게 하는 말소리다.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봉건시대에서 현대로 건너오는 외나무 다리 위에 서 계신 것 같다. 할아버지와 나 사이 그 중간에 중에서 그 어느 편도 될 수 없는 어중간한 자기만 그러니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자신의 사상 내용으로나 가장 불안정한 본민기에 처해 계신 것이다. 할아버지는 얼마 있으면 꼭 일어나실 겁니다. 어쨌든 이 근거 열쇠를 받아라. 이 열쇠 하나를 내게 맡기려고 그렇게 급히 부른 게다. 아직
대관이 곧 나가시면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요. 그리고 아버님을 지치두고 제가 어떻게... 다시 가다. 못 간다. 잔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 하던 공부를 그만두세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이면 졸업인데요. 공부가 중하냐, 지옥일이 중하냐. 이 열쇠 하나에 내 평생 운명과 이 집안의 가온이 달렸다. 내게 맡기고 갈 것은 사단과 이 열쇠뿐이야. 그 외에는 유언이고 무엇이고 다 쓸데없다. 지금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 때문이야. 그리고 공부도 그만쯤 했으면 지금 세상에 행세도 넉넉히 할 게 아니냐. 근대적인 성격은 묻지 않고 근대문학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근대적인 성격을 물을 때에 맨 먼저 떠오르는 작가 중에 하나가 염상섭입니다. 이 근대라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근대라는 건 자본주의고 돈, 자본 이것이 인간의 그 행동 유형을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3대라는 이 작품은 적어도 30년대에 중산층의 그 삶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포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염상섭이 거기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회주의 운동, 즉 계급주의 사상이 세계를 휩쓸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염상섭이가 가졌던 그 심파다이자, 즉 동정자의 그 처진 것입니다. 그래서 3대에 나오는 조덕기가 늘 병화라는 마르크스 도의에 동정을 하고 또 필순에게 동정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심파다이자라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남아서 3대에도 이 작품의 중간 단서를 갖다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쟁을 나가지는 않지만 심파다이저 수준에서 넘는다는 것. 그리고 중산층의 가장 보수주의적인 확실한 그런 세계관을 갖다가 유지한다는 것. 염상섭은 오래도록 이 태도를 갖다가 견지를 했습니다. 핏줄로 얽힌 한 가족 간에도 인륜보다는 돈이 더 위세를 부리는 사회. 소설 3대가 보여주는 황금 만능의 풍조는 일제 식민지 통치와 더불어 발달해간 근대 자본주의의 병폐와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다. 삼대의 무대인 수하동과 진곡의 사이에 위치한 황금정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상업자본이 집중적으로 진출했던 곳이다. 대형 광고판이 즐비한 을지로 일대에서 우리는 소비 욕망을 부추기는 상업주의의 단면을 본다. 후한말에 어지러운 틈을 타서 막대한 재산을 모은 조의관은 양반의 지위를 돈으로 사들이고 오로지 가문의 권상을 위해 일생을 바친다. 그 만석군 조씨 일가가 살았다는 수하동의 빌딩 숲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낡은 기와집 한 채. 그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술집과 요정은 가문 지키기에 실패한 조씨 일가의 몰락을 상징하는 것일까. 염상섭이 그리워한 것은 물질주의로 더럽혀지지 않은 맑고 따뜻한 인간애였던 것이다. 세대와 일념 사이의 대립을 애정어린 눈으로 감싸 안으려 했던 손자 덕기의 노력은 바로 염상섭이 추구했던 작가적 진실이었다.
그때는 없는 시절이니까 먼저 김치찌개, 생선 좋아하셨어요. 굴비 같은 거 좋아해요? 고기보다도요. 굴비 그런 여름철에는 굴비 그런 거 좋아하시고 민어 같은 거. 민어 그런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식성도 굉장히 까다로우셨어요. 아주 까다롭죠. 식사도 까다로우셨어요. 음식 이렇게 많이 나도 안 되고 이렇게 한 번 잡술 거고 약간 이렇게 놓고 간이 제대로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잡어요. 아, 싱거우면 간장 주세요. 그러면 간장 비벼내놔서 안 돼요. 난리. 그래야 한다. 작가로서 이렇게 본다면 세심하시죠. 하나도 안 빠지세요. 모든 걸 갖다 보시고 저게 뭐 때문에 저럴까? 뭐 미주알, 고주알 개 물으시고. 근데 평상시에 있었던 일, 도굴에서 있었던 일이든가 우리 이제 산내에서 있었던 그런 미주알, 고주알 그런 것이 물건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의 뭐 작품이라는 게 생겨나고 하는 것이 있겠지만서 하여튼 세심하세요. 무서우리만큼. 주집가님께서는 제일 아버님의 그 일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어려서부터요. 아버지. 그러니까 집안 일은 언니가 많이 어머니하고 도왔었고, 뭐 원고 정리, 원고 교정, 그 다음에 책수하든지 출판사든지 잡지사든지 원고 갖다 주는 거, 원고를 받아오는 것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같이 아버지하고 일을 했어요. 아버지 비서 같은 거. 비서, 그러니까 요새 말로 이제 직업으로 한다면은 비서. 기서 돌아가시기 전에 상도동에 계실 때 수필을 쓰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실 때 이제 글을 전같이 못 쓰시니까는 거기다 글 쓰셨을 때 우리 집안에는 두 실업자가 생겼다고, 자기가 글을 안 쓰고 제가 이 글을 쓰니까 두 실업자가 생겼다고 그런 수필도 쓰신 적이 있었어요. 남달리 세심하고 주의 깊었던 아버지. 이런 성격에서 횡보 특유의 문학이 태어났던 것이다. 여기에 처음에 나오는 걸 보면은 8년 전에 그 주인공이 옛날 학교 시절에 청개구리를 실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오장육부가 다 펼쳐져 가지고 핀셋으로 하나 떼고 그럴 때 오산고등학교 재직 시절인 24살 때 쓴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횡보의 출세작이자 단편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인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3.1운동 후 실시된 문화정치는 표면상으로는 탄압을 완화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없는 허위와 기만에 찬 정책이었다.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이러한 시대의 울분과 고민상을 짙게 반영하고 있다. 이 작품을 읽고 나는 마음에 큰 불안을 느꼈다. 강적이 나타났다고 직감했던 것이다. 내가 이 작품에 선망과 경의의 눈길을 던졌던 것은 러시아 문학과 흡사한 그 우수와 고뇌의 무게 때문이다. 창조파의 리더격인 김동인이 염상섭을 경쟁자로 의식했던 것처럼 염상섭 또한 동인지 폐허를 발간함으로써 맞수의 포진을 친다. 횡보 염상섭 선생은 화평염씨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이곳 적산동의 고가에서 태어났지만은 지금은 그 고가는 다 폐허가 돼버리고 번지수조차 찾을 길이 없습니다. 문학청년 염상섭은 그 당시에 폐허의 동인이었던 오상순, 김억, 황석우 등과 함께 바로 그 집에서 그 당시의 현실을 비판해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을 토론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황량한 폐허의 조선이요, 우리 시대는 비통한 번민의 시대이다. 이 폐허 속에는 우리들의 심적 물적인 모든 결핍, 울분과 아픔, 한숨과 눈물, 멸망과 죽음의 여러 악이 쌓여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말 것인가? 아니다. 황량한 폐허를 딛고선 우리의 발밑에 한 개의 어린 싹이 솟아난다. 이 폐허에서 솟아오르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그 무엇에게도 유린당하거나
저해받지 않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줄기차게 정진할 것이다. 패배주의를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표방하고 나선 폐허 동인들의 목소리는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신선하게 울려온다. 염상섭의 본적지인 종로구 행천동. 15살에 일본 유학을 떠날 때까지 염상섭은 이곳에서 자라났다. 명절인데 연습하셨어요? 집에 다니셨어요? 한 18년 돼서 그래요.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그러면은 처음 이 집에 오셨을 때도 이 집 모양 그대로였습니까? 네, 그대로예요. 네. 이쪽에 덩쿨을 보니까요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제가 시집와서 심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염상섭 씨가 여기서 글을 쓰실 때는 이런 덩쿨은 없었겠군요. 네, 어때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수년 동안 한문을 배웠다. 선천성 근시였던 소년 상섭은 한문 공부에 그닥 취미를 붙이지 못했다. 할아버지 앞에서 천자문, 동몽선수 따위를 배울지 매일 암송을 하자는 낑낑대다가 이 자식은 왜 이리 둔하냐고 언제나 꾸중만 맞았다. 게다가 늘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무겁고 눈살이 찌분하니 나는 자연히 매우 명랑치 못한 소년이었다. 고집불통의 어린 마음에도 우둔한 것을 어찌하나 하는 정도로 별로 비관도 경계심도 없이 멍하니 우울한 환경 속에서 지냈다. (14살에) 보성소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중학에 진학한 상섭은 손병희, 혜린 같은 선생들에게 배우면서 애국 사상과 신문학에 대한 정열을 높여갔다. 최남선, 이광수, 김동인, 주여왕 같은 우리 신문학의 개척자들과 마찬가지로 횡보 염상섭 선생도 수학교를 마친 뒤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1912년 9월 초순 그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유서 깊은 옛도시 경도에서 횡보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경도 부립중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그 학교의 외국인이라고는 횡보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경도 부립중학 시절 횡보는 우리나라 설날의 행사와 풍습을 그린 우리 집 정월이라는 수필로 전교에 이름을 걸치게 되는데 이것이 훗날 문필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5살부터 만 8년에 걸친 일본에서의 문학 수업은 횡보 그의 문학에 훗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1918년 3월 경도 구립 제2중학을 졸업한 염상섭은 귀족 자제들이 다니는 동경의 개요대학 사학과에 입학한다. 이때 상섭은 문학 말고도 경제학, 법학, 사학 같은 분야에도 관심이 많았다. 일본 육사를 나온 형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늘 학비 조달이 어려웠다고 한다. 경대학의 학적은 두었으나 귀족적이요 부유층의 자식이 모이는 그러한 하이칼라 학교에 들어갔던 것이 원체 오산이었다. 이러한 열패감 속에서도 상섭은 문학과 계급주의 이론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일찍부터 심취했었던 러시아 작가들 뚜르게네프,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고립기들의 작품은 빼놓지 않고 찾아서 읽었다. 경도 구립 제2중학 시절부터 뛰어난 일본어 실력과 문장력으로 자신의 기량을 확인한 상섭은 지속적으로 문학의 포부를 키워갔던 것이다. 염상섭이 화가 나혜석과 사귀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유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대단했던 나혜석은 그때 동경여자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쓴 작품이기는 하지만 나혜석은 신혼기에 묘사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히스테리를 일으키기도 했다. 문학청년 염상섭은 나혜석을 논인처럼 따르면서 연모했고 나혜석도 따스한 우정으로 보답했다. 평화의 재단에 숭고한 희생으로 바쳐진 3천만의 망명에 의해 가장 통절하게 오인에게 가르쳐진 것은 민족 자결주의라는 오직한 말. 일본은 입을 모아 조선을 동족이며 같은 조상이라고 역설하지만 그것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증거인가? 만약 오인의 이성과 신경을 마비시킨다면 오인은 물론 민족적 파멸에 만족하고 군벌의 관료적인 가혹 정치에 다만 묵묵히 따라가겠지만 지금 오인은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스스로를 잘 알고 있고 폭력이 무서워 복종하기에는 너무도 자유의 존엄성을 깨닫고 있는데 주저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에 목숨을 걸고 독립을 선언하는 바다. 제 대판 조선인 노동자 대표 염상섭.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10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은 염상섭은 약 3개월 후 무죄 판결로 석방된다. 감옥에 있을 때 쓴 어째서 조선은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글이 널리 알려진 결과 염상섭은 동아일보 창간 기자로 발탁된다. (8년) 전 막연한 동경과 설렘 속에 이 바다를 건너갔던 변성기의 소년은 이제 어엿한 지식인의 눈으로 패기에 넘치는 젊은 문인의 눈으로 현해탄의 수심을 헤아리고 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노동자들이 헐값에 일본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근대 문물과 신학문화의 열망을 품은 청년들이 앞다투어 유학길에 오르기도 했다. 우수한 조선 학생들을 유학시켜 총독부의 어용 관리로 키우려던 일제의 의도와는 달리 이들 유학생들은 가장 치열한 항일 의지로 일제와 맞싸우곤 했다. 그러나 악착들에 따라붙은 망국 백성이라는 자의식은 열정과 패기에 넘쳐야 할 젊은이들을 주눅들게 했다. 현해탄이 안고 있는 상처의 깊이를 우리는 염상섭의 만회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이라 하면 조선의 항구로는 첫 손 꼽을 때요. 조선의 중요한 첫 문호라는 것은 소학교에 한 달만 다녀도 알 것이다. 그러니 말고 부산만 와봐도 조선을 알만하다. 조선을 축사한 것, 조선을 상징한 것이 부산이다. 외국의 유람객이 조선을 보고자 하거든 우선 부산에 끌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면 그만일 것이다. 나는 이번에 비로소 부산의 거리를 들어가 보고 새삼스럽게 놀랐고 조선의 현실을 본 듯 싶었다. 보도를 뒤에 두고 큰 길을 앞만 가봐야 좌우편에 2층 집이 쭉 늘어섰을 뿐이요. 조선 사람의 집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간혹 납작한 조선 가옥이 눈에 띄기에 가까이 가서 보면 화방을 걸고 일본식 창틀을 박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좁다란 시가지만은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의 수요를 보면 확실히 조선 사람이 반수 이상인 것이다. 대체 이 사람들이 밤이 되면 어디로 기어들어가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큰 의문이 생기는 동시에 그 불쌍한 흰옷 입은 백성의 운명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천등값에 쫄리고 신문 대금이 2달, 3달 밀리고 담배가 있어야 친구 방문을 하지 찻삭시 있어야 출입을 하지 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동안에 집문서는 식산은행의 금고로 돌아 들어가서 새 임자를 만난다. 그리하여 또 100가구 줄어지고 또 200가구 줄었다. 어디 살 수가 있어야지.
암만 해도 전생이 좋아. 땅이라도 파먹는 게 안전해. 하며 쫓겨나가고 새로 들어오며 시가가 나날이 번화하여 가는 동안에 천가구의 최후의 한 가구까지 쓸려나가고야 말지만 오늘날 씨알머리도 남지 않고 아주 딴판의 새 주인이 독점을 하리라는 것은 한 사람도 꿈에도 생각지는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자기가 만국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이나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가시게 할 때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은 그때뿐이요.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그러나 요새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돼 가지 않을수록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도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기묘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일본식 점포와 주택이 들어설수록 거리로 나앉는 조선인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정황을 염상섭은 그 특유의 문장으로 생생하게 그려 보인다. 여름엔 다다미가 편리해 위생에도 좋은 거야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몰지각한 조선인들을 보면서 주인공 이인화는 조선의 현실을 개탄에 맞지 않는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낸 가장 무서운 결과는 인간성의 상실과 인간관계의 타락이었다. 강도, 살인, 사기 등 갖가지 범죄가 일상적으로 보도되는 당시의 사회면 기사를 통해 우리는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황폐화에 못지않은 도덕적 피폐 현상을 보게 된다. 목숨을 부지하는 일조차 힘겨웠던 상황 속에서 자존심과 윤리를 내팽개친 인간들이 제2속 차리기에 여념이 없는 그 당시 조선의 현실은 20대의 염상섭에게는 곧 무덤 속처럼 느껴졌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봐 애타하는 갸륵한 백성들. 공동묘지 속에서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러운 데 가서 파묻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한마디로 공동묘지라고 절규하는 주인공의 자학과 모멸에 찬 목소리는 무자각 상태로 이끌어온 삶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는 몸부림에서 나온 것이다. 아내가 그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그 도중에 그 이야기가 매우 그 단순한 그 기행체 구조입니다. 그러나 그 구성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매우 무겁고도 복합적인 그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한 작가가 만들어낸 소설 기법상의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만세전에 그려진 부산 변한 부산 거리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도중에서 찾아갔던 형네집 증천의 그 어떤 모습이라든가 또는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한 남편된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주 그 냉정한 그런 시각의 그 묘사는 20년대 소설에서 이런 묘사 문장이 나올 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그 감탄하게끔 하는 그런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조선일보 학예부장직을 통해 얻은 생활의 안정 속에서 염상섭은 왕성한 집필 활동을 펼친다. 1931년 한 해 동안에 장편 3대와 무화과를 써내고 백구와 모란꽃 필 때 등의 대작을 연이어 발표한다.
30년대 중반 일체의 사상운동이 봉쇄되고 검열이 혹독해지자 좌익 세력에 동조하는 형태로 항일운동에 가담하려던 염창섭의 중도 노선은 벽에 부딪히고 만다. 1936년 3월 염창섭은 가족을 데리고 최남선이 있던 만주로 떠난다. 검열의 그물에 걸려 더 이상 소설다운 소설을 쓰기 힘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만선일보 편집국장으로 오게 된 것은 만주국 참사관으로 있던 진학문의 주선에 의한 것이었다. 이때 진학문이 내세운 조건은 가족을 동반할 것, 그리고 일체의 창작 생활을 단령할 것, 이 두 가지였다. 만주에 있는 조선인 동포에게 눈과 귀의 역할을 한 만선일보. 그 편집국장 자리는 결코 수월한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해방이 되어 귀국할 때까지 9년 동안의 만주 시절은 작가 염창섭에게는 절필의 시기였다. 이곳에 사시면서 흥보 선생이 임종 두팔산 등 그런 작품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5살이니까 1947년 그러니까 해방 후에 38선 넘어와가지고 서울에 오자마자 살기 시작한 곳이 이 동네였어요. 네. 이 동네에서 그러면은 몇 군데서 농사를 짓어요? 요 골목에 들어가서 한 두서너 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처음에 우리가 월남에 와서 해서 살기 시작한 집이 이 집이에요. 이제. 그렇게 욕심이 없으시니까 단적으로 돈을 만드시고 나면 돈을 손을 쓰셨으니까 왜 결혼을 만졌다고 그러면 돈이 거기 쫓아오겠어요. 그 당시에 어느 방에서? 예, 그러니까 저게 안방이니까 저 안방에서 아버지가 거처하시는데 우리들은 일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은 달라진 거는 이게 없었던.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수도가 없어서 여기 펌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미나토를 잘 데려다 나하고 같이 했었어요. 둘이서. 근데 한 번은 내가 하다가 자꾸 치니까 그 화포 하나를 노인 폐하고 내가 딴 거하고 직접 바꿨거든요. 네. 아버지가 너무 그 호랭이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난 일로 쫓겨나왔고 그다음부터 그 화토는 전부 태워버리라고 태워버리고 그 이후에 우리 집은 화토가 없어요. 지금 염창섭의 후반기 문학에서는 단편 소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단편집 해방의 아들과 일대 유업에 실린 작품들은 주로 도시 생활인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과 애환을 다루고 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 치하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취호 역시 전쟁의 비극 자체보다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소시민적인 애욕과 갈등의 심리 묘사에 치우치고 있다. 도남동에 정착하던 1946년 횡보는 시인 정주영이 주필로 있던 경향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취임한다. 군정 당국의 언론 탄압에 과감히 항의할 정도로 기계에 넘쳤던 언론인 염창섭. 그는 돈에 대해서는 엄격하리만큼 청렴한 자세를 지켰다. 한 인간이기에 앞서 가족의 일원임이 요구되는 가족주의는 염창섭 문학의 근간을 이룬다. 따라서 가족 단위로 영위되는 일상생활이 그의 작품에서 주된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단편 소설 속에서 염창섭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떤 극적인 상황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평범하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단정하고 역시 냉정한 빛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곡은 절곡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병든 아버지를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말하자면 초상이 나가지고서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화장터에 가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별로
소외받은 노인의 심정 또 다른 가족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소홀히 하는 장면 이런 것이 잘 드러나 있어가지고 마치 우리들의 이웃 사람들의 평범한 가정의 어떤 그 내막을 갖다가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진실미가 있는 거죠. 나는 40년 동안 오로지 사실주의 한 길로 나갔다고 그는 말한 바 있다. 작가가 발견하고 발굴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방식으로 단편을 썼던 염상섭. 이게 많이 낫겠죠? 옛날에는 이런 2층집, 이런 큰 집이 아니었어요. 단층집이었고 이런 부잣집이 아니었었는데 근데 여기도 이렇게 연못이 큰 연못이 하나 있었고 밑에 조그맣게 되지만 큰 연못이 있었고 약주 잡수시면 거기 나와서 이렇게 거미시면 좋아요. 삶을 바라보는 노 대가의 따뜻한 시선을 우리는 그의 빼어난 단편들 속에서 만날 수 있다. 명정 3대 부친 연교환과 횡보 그리고 장남 재영은 모두 타고난 주호였다. 10년 전부터 발병한 위장 질환 때문에 술을 끊어야 하면서도 술병은 노상 횡보의 책상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거나하게 취한 횡보의 눈에는 아이들은 모두 나비여 새여 천사였다. 사남매의 군것질감을 사들고 오다가 동네 꼬마들 손에 죄 들려주고는 집의 아이들 몫을 다시 살아나오곤 했던 횡보 염상섭. 그래서 그는 이사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아저씨여 할아버지였다. 1963년 3월 11일 맏딸 희경의 결혼식 날 염상섭은 메디컬 센터에 입원한다. 그 사흘 후인 3월 14일 오전 9시 횡보는 성북동 자택에서 운명했다. 향년 66세. 어떻게 결단을 내야지. 이렇게. 100년을 산데도 가던 길을 반도 못 걷고 하던 일을 손에 붙든 채 쓰러지고 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완성을 하고 떠나지도 못하는 것인데 미완성인 대로 뒷대에 물려주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야 앞질러 선선히 길을 비켜서서 뒤에 물려주고 조용히 물러가렵니다. 나이 50을 넘기고서야 문학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됐다고 말했던 횡보 염상섭. 횡보의 횡음으로 다스려야 할 만큼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이 땅 근대사의 상처는 깊고 아픈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의 소용돌이, 6.25 전란에 걸치는 민족사의 격동기에 염상섭이 이루어놓은 문학적 업적은 실로 옹골찬 것이었다. 그것은 근대 사실주의 문학의 승리이며 그 개가인 것이다. 지천명의 50고기를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알게 됐다는 그 문학적 진실은 무엇인가? 생의 작은 진실을 통해 염상섭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메시지. 그것은 숱한 어리석음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삶을 저바림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뜻한 인간으로 좌우 노선을 포용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온 염상섭의 문학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휴머니스트의 문학이 아니겠는가.